안녕하세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의 윤희숙입니다. 네, 얼마 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바로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다들 책은 보셨죠? 네. 지난 5월 달에 73년 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무려 10일 만에 달성이 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책을 쓰신 저자 중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정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이번에 이 책을 내셨잖아요. 헌법 위의 악법. 이 책을 내시게 된 계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헌법 위의 악법을 내게 된 계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창립 당시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매우 중요한 모임의 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도 매우 열심히 참여했었고요. 그 뒤에 국가보안법이 폐지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변호사들은 계속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변론하고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국가보안법 폐지 TF를 만들면서 그 사업 중에 하나로 국가보안법의 위헌론을 헌법에 위반되고 꼭 폐지돼야 된다는 이유를 좀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책으로 펴내게 됐습니다. 네. 뭐 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차차 앞으로 계속 할 텐데요. 네. 자, 그러면 이 책을 내신 민변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저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잠시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88년에 창립될 때는 주로 독재정권 치하에서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신 분들을 돕는 그런 인권변론을 하시는 분들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이후에 점점 더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면서 다양한 노동, 또 평화, 통일, 주한미군 문제, 여성 문제 등등으로 이제 영역을 넓혀왔고 최근에는 소수자 문제라든가 또 문화예술 이런 문제들까지도 아주 폭넓게 다뤄가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진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한 존재네요. 없어져야 할 존재인가요? 사회가 발전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인권 기본권의 보장은 늘 그 전체적인 사회 발전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 그러니까 즉 기본권이 다른 분들보다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분들은 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소수 집단, 새로운 피해 집단은 늘 생겨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변호사들이 좀 더 빨리 치밀하게 따라가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들은 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로 빌어 감사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사회활동에서 네.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서 새롭게 내놓는 주장들이 변호사들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또 함께 도와가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보람이기도 하죠.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네, 그럼 이런 민변에서 이번에 새로 내신 책, 네, 저도 이 책을 봤는데요. 네, 봤습니다. 책이 국가보안법 역사만큼이나 조금 두껍고 아주 깨알같이 안에 내용도 아주 촘촘하게 들어있어요. 네, 책이 이게 좀 두꺼워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두꺼운 책 잘 안 읽는 편인데 책 읽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이런 걸 좀 생각해서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으면 조금 쉽게 읽을 수 있다라는 팁이 있으시면 주시거나 그리고 또 이 책을 작업하시는 게 민변 변호사님들께서 공동 작업하셨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혹시 있었던 에피소드나 느끼셨던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책이 두꺼운데요. 법전보다는 턱없이 가는 얇지만 이건 1권이고 예, 2권이 곧 나옵니다. 2권은 조금 더 두껍고요. 네. 예, 1권은 주로 국가보안법 개괄과
7조만 다뤘습니다. 즉 많이 국가보안법에서 반드시 먼저 폐지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조항이다. 가장 많이 적용되기도 했고요. 라고 했던 이른바 찬양고무 조항, 이적폐물 조항만 1권에서 다뤘고요. 다른 조항들은 2권에서 다루고 곧 발간됩니다. 와, 신난다. 그런데 이 책이 두꺼워서 어떻게 읽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앞에 역사 부분과 주로 적용례를 각 조문마다 따로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것을 읽으시면 대체로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그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론의 분석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보시고 싶으신 분들 또는 법률가들, 특히 법관들, 헌법재판관들 아, 그분들이 보셔야 되는군요. 이 책을 보시고 위헌에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이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전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못 읽는다고 하셔도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고요. 역사와 적용례를 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을 만들면서 새삼스럽게 좀 느낀 것은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작업을 함께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분도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꽤 해보신 분이신데 이 글을 쓰면서 그동안 내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참 잘 몰랐구나라고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사람의 사상과 말과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정말 촘촘하게 이것을 규율하고 처벌하는 법이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 공안수사기관들에게 주는 팁까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치의 기구로서 써왔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말씀이셨어요. 저희도 이번 이제 이 책 작업을 하면서 정말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기 검열을 강제한 그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수단들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매우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다 국가보안법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이었고 대단히 폭력적인 부분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 법률을 다루시는 우리 이제 변호사님들도 이 작업을 하시다가 국가보안법이 이런 법이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내가 잘 몰랐었다, 다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내용을 알게 될수록 그거에 대한 위험함에 대해서 느끼는 것도 더 커질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을 더 많은 분들이 특히 또 그 헌법재판소 일하시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고, 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국가보안법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촘촘하게 들어있었다고 하셨는데, 네, 한국 현대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꼭 전혀 어렵지 않고요. 네, 네, 전혀 어렵지 않다. 네, 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각주가 굉장히 많은데, 네. 그 각주는 꼼꼼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보시고 그렇지 않고 본문만 읽으시면 한국 현대사의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개괄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려볼 텐데요. 책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어떤 걸까요? 자기 검열을 강제하는 법이다. 모두가 피해자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혐오의 뿌리다. 국가폭력의 핵심이다. 우리가 바라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니게 만든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인 거죠.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민주적이고 서로 공존할 수 있고 토론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면 배제하고 혐오하고 처벌하고 예전엔 죽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된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고 우리가 바라는 누구나가 바라는 한국 사회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입니다. 네.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뭔가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데 뭐 최근에는 이 사건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논란만 만드는데 그냥 두면 안 되냐, 별로 적용도 안 되는데 이런 질문들이 꼭 따라오지 않나요? 네. 국가보안법 사건 적용례가 줄어든 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남긴 성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확 늘었고 종북 공격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게 벌어졌고 세월호 유족들도 그 종북 공격을 받았을 정도니까요. 그랬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촛불 항쟁을 거치면서 국가보안법 적용수가 다시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법률은 악용될 수 있다. 근데 그 악용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되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주로 진보 정치인들 또는 평화운동가들에게 적용이 되기도 했고 또 한 피해 사례들은 어떤 경우냐면 2004년 이후에 주로 탈북민이나 대북협력 사업가들로 피해 집단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처럼 국가보안법이 민주화운동 하다가 구속되면 다 국가보안법 이렇진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사회운동을 하시는 민주화운동을 하시는 뭐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즉 여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국가보안법 적용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들이 새로운 피해자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은 더군다나 형량도 굉장히 높아요. 즉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로 적용됐던 조항은 7조거든요. 찬양고모, 이적표 의무, 소지. 근데 이 조항들은 대부분 이제는 집행유예 정도가 선고되는 게 일반적인데 탈북민들은 북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연락하고 회합통신 그리고 이분들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또는 보살피기 위해서 북에 가고 그러면 잠입, 탈출 거기다가 거기서 무슨 부탁해달라고 하는 걸 도와줘 이러면 지령수수, 편의 제공, 국가기밀 누설 뭐 이런 것들이 이만큼 얽혀서 다시 남으로 살겠다고 가족과 함께 돌아와도 또 실형을 받는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대북협력 사업가들도 이미 뭐 10년, 20년 동안 승인받고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북측의 그 거래 상대방이 대남공작원이래. 이러면 뭐 기밀 누설, 편의 제공, 해합통신, 금품수수 뭐 이런 게 걸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해 집단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적용되는 게 굉장히 줄었어. 꼭 폐지해야 돼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피해들은 좀 감춰져 있는 심각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법은 늘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법은 반드시 없애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 헌법이 평화통일을 지향하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 서문에 보면 그 평화통일의 의무를 대한민국의 의무로만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 국민의 의무로 지웁니다. 몰랐네요. 네, 대한 국민에게 평화적 통일의 사명, 민족 단결의 사명을 지웁니다. 네. 근데 그걸 하려면 통일도 하려면 서로 토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헌법에 보면 통일은 국민투표에 대통령이 회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합의해서 하라는 거죠. 통일을 할 건지 말 건지,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까지도. 근데 정말 투표를 잘하려면 민주주의적으로 하려면 투표하는 게 제일 좋고 투표를 잘하려면 토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토론을 잘하려면 모든 얘기들을 다 거리낌 없이 막힘 없이 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남북관계의 정말 핵심 사항들, 통일 문제의 핵심 사항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도 없어요. 투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말 평화통일, 민주주의적인 통일을 하는 길은 차단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국가보안법을 꼭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혐오와 차별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법일 뿐만 아니라 적지만 탈북민과 대북협력사업가들과 같은 심각한 피해 집단을 계속 존속하면서 만들어내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은 이 단계에서 폐지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국가보안법은 어떤 법인가요? 네.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네. 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도 행동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이 행동을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에 있어요. 있는 조항을 국가보안법에 한 번 더 쓴 거예요. 네.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서. 근데 국가보안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 이건 생각과 말입니다. 즉 찬양 고무, 이적 표볼 소지,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법. 네. 생각과 말만으로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헌법이 보장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상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는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그리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도 통제할 수 없다.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는 근대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바로 사상을 처벌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말하면서 특히 또 책의 제목도 있지만 헌법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말씀하셨듯이 헌법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침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이상의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핵심은 행동에 이르지 않는 말,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 조직 구성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48년에 만들어질 때 이건 치안유지법의 재판이다라는 비판이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주된 비판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제 치안유지법이 어떤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독립운동가들을 처벌한 규정이 치안유지법이었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이 일제가 패망하면서 일본에서는 폐지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미군정에서 45년에 폐지합니다. 그런데 48년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이승만 정부에서 치안유지법과 비슷한 조항을 국가보안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조직만으로 처벌하죠. 그때도 내란이라든가 가령 폭동이라든가 살인 방화 이런 것은 다 처벌되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처벌 조항이 다 구형법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처벌 조항으로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치안유지법으로 처벌됐던 바로 그 조직 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벌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서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법률이 재판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48년에 이 법을 다시 보고 야 이거는 일제 치안유지법이 다시 되살아난 거 아니냐. 사상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라고 비판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이 그 이후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 또 박정희 정부 하에서 전두환 정권 하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강화되고 강화되면서 어떤 조항들이 들어가냐면 아예 이제는 국가보안법에 형사소송법에 특별 규정들을 만듭니다. 즉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헌법에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에요.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가보안법은 근데 별도의 강제처분 조항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범보다 구속기간이 길어요. 형법상 내란죄는 30일 전, 그러니까 기소 전, 형법상 내란죄는 수사 단계에서 30일 동안 구금이 가능한데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50일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령 공소 보류를 해서 석방을 하더라도 다시 이 사람이 프락치 공작을 제대로 응하지 않아 또는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 동료를 밀고 하지 않아 그러면 다시 재구속할 수 있어요. 형사소송법에는 원래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재구속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네가 검찰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응하지 않아? 그럼 재구속할 수 있게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헌법의 원리에 위반되게 국가보안법은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형사소송법은 가령 그 각 죄에 정한 형들을 이제 형법들은 이제 쭉 정해 놓죠. 근데 사형은 사실 생명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무거운 범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법의 일반 조항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있는 많은 조항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옮겨오고 국가보안법에 옮겨와서 5년 내에 재범을 하게 되면 모든 법정형의 최고를 일률적으로 사형으로 올립니다. 이해가세요? 아니요. 다만 99년에 딱 한 번 이 조항에 대해서 일부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이적 표현물을 가령 무슨 마르크스주의 책자를 출판한 출판사 사장님이 그 책자 때문에 구금이 돼서 판결을 받고 구금이 됐다가 나온 지 몇 달 만에 또 구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고 보니까 자기 법정형이 최고가 사형이네? 그래서 헌법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적 표현물죄에 대해서 사형을 과하는 건 너무하지 라고 해서 그 부분만 없애줬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사형 조항이 없어졌고 나머지는 다 있어서 사실 저는 탈북민들의 경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족에 있으니까 연락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 당국자들하고 뭔가 뭐 서로 연계가 연락이나 어떤 관계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다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 누설, 지령수수, 목적수행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그러니까 이런 하여튼 재범이면 국가보안법의 재범이면 모두 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적 표현물을 빼고 불고지정당을 빼고 그래서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 평등권, 대단히 많은 헌법의 기본권 목록에 대한 광범위한 침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헌법 위의 악법이라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켰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가장 넓게 적용됐던 법률이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의 모든 구성원들의 머릿속을 점령했죠. 네,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렇게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이기 때문에 헌법 위의 법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헌법 위의 법 맞네요. 네, 이런 위헌적인 법이 무려 지금 73년간 우리 땅에 존재하고 있죠. 얼마 전 12월 1일을 계기로 이제 7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역사에서 몇 번 있었다고 하던데 그때가 언젠가요? 첫 번째는 1953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1948년에 이 법을 만들고 49년에 강화할 때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한 얘기가 이 법은 비상시의 비상조치법이다. 지금 정부 출입하고 막 혼란하고 그러니까 이건 비상시의 임시 탄환이지 이제 이런 비상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이 법은 필요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1953년에 아직 휴전협정 체결되기 전인데요. 당시에 형법을 이제 국회가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형법을 만들 때 정부 측 그리고 국회 측이 함께 논의해서 낸 안에
형법 제정안의 부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들어있었습니다. 합리적이네요. 네. 왜냐하면 네. 비상시법이니까 이제 정부 수립돼서 전쟁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형법도 만들었으니까 앞서 48년에는 일본 형법을 쓰고 있었지 아직 대한민국 형법을 만들지 못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국회에서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들이 100여 명이 넘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100여 명 가운데 90명이 기권의 투표를 합니다. 기권. 네, 기권을 합니다. 네, 반대는 없어요. 왜요? 왜 기권을 하나요? 혹시 비난받을까봐겠죠. 찬성했다고 비난받을까봐. 그래서 폐지에 찬성 10명 정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기권이 90명. 그래서 폐지를 못해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너무.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만큼 주저했던 거죠. 혹시 비난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국가보안법이 남겨진 뒤로 이제 58년에 이승만 정권이 그것을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확대를 해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형사소송법의 특칙들이 그때 들어오고요. 이렇게 악용되기 시작해서 61년도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는 반공법을 만드는 토대로 쓰이죠. 그렇게 해서 쓰이다가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오냐면 1991년에 옵니다. 즉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만들어졌던 배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 또 하나는 전쟁이 가까이 와 있던 그 한반도의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한반도의 전쟁 상황은 53년에 이미 없어졌고, 네, 그때가 첫 번째 기회였던 것이고 폐지에. 두 번째, 이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에 무너지잖아요. 이때 국가보안법을 없앨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런데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 이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주로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처벌하고, 네. 경제교류라든가 정부 당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안법을 뒤틀어버립니다. 폐지하지 않고. 방송에 쓸 수 있을 네, 피해 집단을 나누어서 네. 법을 존속시켰는데. 네. 91년도에 원래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때 그 삭제한 안은 소련, 중국도 반국가 단체로 보는 조항만 없애고요. 네, 그리고 경제교류나 정부 당국자는 처벌하지 않는, 즉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89년에 북에 갔고요. 문익환 목사님도 89년에 북에 다녀오셨어요. 네, 똑같은 기관의 초청으로. 그런데 정주영 회장님은 처벌되지 않았죠. 네, 모두의 기대를 받았죠. 그렇죠. 오히려. 문익환 목사님은 감옥에 가셨죠. 이 둘을 다르게 처벌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개정이 91년도에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른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가 91년에 생기고요. 네, 그 이후로는 91년 이후로는 남북 간에도 당국자 간 협의도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간부들을 반국가 단체 구성원이라고 처벌하는 식으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요 피해 집단이 누가 되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당신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렸지,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지라고 해서 7조로 처벌하는 사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네. 이렇게 악용되다가 2004년에 세 번째 기회가 오죠. 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은 이제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국회의 절반 의석을 민주진보 세력이 점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2004년에 시작되는데요. 당시에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죠. 단 한 조항도 고치지 못한 상태로
이제 남용 안 될 거야. 불편한 사람들은 종북뿐일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갔는데 결국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시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봤잖아요. 그래서 없을 기회가 왔을 때, 폐지될 기회가 왔을 때 폐지하지 않으면 다시 악용될 수 있다. 그게 국가보안법이다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이 혹시 네 번째 기회일까? 네. 네, 아직 의문부호이긴 합니다만 네. 그 네 번째 기회였으면 좋겠고요. 이 네 번째 기회에는 반드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2004년 폐지가 될 뻔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에 올해 있었던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 입법 청원을 준비할 때 제가 넘어야 될 가장 큰 장벽은 그렇게까지 했는데 폐지가 안 됐는데 되겠어? 라는 생각을 깨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걸 만드는 게 이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그 과거의 역사에서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 뭐 10만 국민동의 청원이 이렇게 빨리 진행된 거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바라는 분들이 이 기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변에서 책도 내시고 여러 가지로 저도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에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네. 이게 단지 국회에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의석이 이번 국회에도 많으니 또 기회가 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2004년 이후에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진지하고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었고, 그리고 7조 특히 1항 5항의 몇 구절들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소수 의견들이 쌓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7조 5항 가운데 소지, 즉 책 가지고 있는 거요. 네. 예, 책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관들의 수가 9명 중에 5명이 됐습니다. 9명 중에 6명이면 위헌 판결이 나서 그 처벌 조항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명 남은 거예요. 과반을 넘었으니. 그래서 지금 7조 1항 5항 관련된 위헌 그 제청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는데요. 분명히 작더라도 위헌 결정이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위헌 결정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변호사들도 대리인단을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 노력의 산물 중에 하나가 이 책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작은 구멍이라도 뚫어서 반드시 이 벽을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더 힘을 낸다면 저희 생각보다 빨리 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민들은 다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의식 수준이 이미 뭐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필요 없는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계신 분들이 이런 시대에 맞는 판결을 꼭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걸 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 헌법 위의 악법 이 책이 이 책을 그 모든 도서관에 신청하는 운동이라도 우리가 벌여서 이걸 못 본 사람이 없게 해라. 변호사님께서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걸 좀 해주십사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이번에 해주시죠. 네, 먼저 좀 생각 꼭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국가보안법 폐지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다른 존재, 즉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했던 이런 역사를 바꾸자는 의지이지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 하나를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없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차별을 허용하고 배제를 용인하고 그리고 폭력을 방관하는 태도가 만약에 훨씬 더 폭넓게 퍼져 있다면 다른 폭력의 법률, 다른 배제의 법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이런 혐오와 배제와 폭력의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폭력에 저항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법을 실현하고 그리고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함께 해나가는 주체로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치우는 것으로 국가보안법을 없애는 것이지 이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네, 우리는 다시는 혐오와 차별과 배제와 폭력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걷어내고 공존과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갈 거다라는 결심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이런 이후에 이제 변호사님 책을 내시고 이제 2권도 나올 텐데 활동 계획, 변호사님과 또 민변의 활동 계획 있으시면 소개해 주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가보안법 폐지 TF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판례를 모두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도 만나요? 최근에도 탈북민들이나 대북경로 사업가들 사건들이 계속 있고요. 네. 네. 그런 사건들을 분석해서 뭐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께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국가보안법 사건들에서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건들을 함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한 사건 한 사건씩 꾸준히 담아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말 되려면 2004년처럼 국회에 민주진보 진영의 의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다고 우리는 지금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공감해 주실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산하에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를 민변 변호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2022년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먼저 좀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 네. 네, 그런 많은 토론의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토론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많이 토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센터까지 만들어지니까 활동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국가보안법 하면 되게 상반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 하실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이 헌법 위의 악법을 보시면 국가보안법이 한국 현대사에서 정말 지배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국가보안법 나는 다 알아 라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가 새로운 얘기가 있겠어? 정말 새롭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서는 주로 남용돼서 또는 고문으로 조작해서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았어 라는 이야기 정도가 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남용만 없으면 꼭 폐지해야 돼? 라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통한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 헌법 위의 악법 책을 보시면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가 남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고 존재하는 한 남용을 막을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폐지하지 않으면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머릿속을 점령할 수밖에 없다. 네. 나의 머릿속도 국가보안법에 점령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새로 읽어주시고 선물도 해주시고요. 도서관에 신청도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소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자체가 어찌 보면 남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나 마찬가지고 존재하는 한 악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늘 이 헌법 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하는 이유 북토크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꼭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아까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자신의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국민동의 청원했으니까 내 할 일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국가보안법 없는 사회가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책도 읽고 같이 토론하고 널리 알리는 운동을 펼쳐서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폐지 행동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